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호주 타스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초록 들판이 보이고 저 멀리 산자락에는 하얀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럴듯한 은퇴 계획을 세웠었는데 막상 와보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요즘 한국에서 해외 이주나 은퇴 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건 3년 전, 그러니까 64세 때였어요. 서울에서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갑자기 앞이 막막해졌거든요.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긴 하는데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엔 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호주 특집 프로그램을 봤는데 타스마니아라는 섬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 때 묻지 않은 자연,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봤죠. 여보, 우리 호주 가서 살아볼까? 처음엔 당연히 반대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소리야. 자식들 다 한국에 있는데.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 인생을 좀 들여다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957년생으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부모님은 교육만큼은 꼭 시키겠다고 하셨죠. 대학은 서울로 올라와서 건축공학과를 나왔어요.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건설 붐이 일어나던 시기라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거든요. 30살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아 기르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생활은 나름 순탄했어요. 현장 경험도 쌓고 사무실에서도 일하면서 서서히 승진했죠. 부장까지 올라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야근도 수없이 하고 주말에도 현장 나가고 때로는 지방 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정말 바빴어요. 큰아이 대학 입시 때는 제가 거의 집에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매일 새벽에 들어왔죠. 아내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그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내 집 마련하고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하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죠. 50대 중반쯤 되니까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금하고 연금으로 계산해 보니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살 수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하나 있고 적금도 좀 있고.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뭔가 허전했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나오는 날 동료들이 회식을 차려줬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뭘 하고 살지? 아내는 TV 보고 저는 신문 보고 가끔 동네 경로당에 나가보기도 하고 등산도 다녔지만 뭔가 삶의 활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월 18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특히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죠. 저도 고혈압이 있고 아내도 당뇨가 있어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대학 동기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수야, 요즘 해외 이주하는 사람들 많더라. 물가도 한국보다 저렴하고 의료비도 부담 없고. 특히 호주가 좋다던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해외 이주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가 준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호주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데 이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게다가 타스마니아는 물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이민 설명회도 참석해봤죠. 타스마니아 대학교에서 나이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학생 비자로 먼저 가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였죠. 아내를 설득하는 데는 6개월이 걸렸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영어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계속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두려움도 있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죠.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당뇨 합병증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의사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아내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2021년 초에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생 비자 신청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집도 정리하고 아이들한테는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큰아들이 화를 많이 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중에 편찮으시면 어떻게 하고요? 하지만 저희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나는 거라고 설명했죠. 2021년 9월 드디어 타스마니아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호바트 공항까지는 시드니를 경유해서 15시간 정도 걸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정말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길의 봄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멀리 보이는 산들, 여기저기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 마치 그림 같았죠. 하지만 막상 정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 구하기였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봤던 곳들을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어요. 타스마니아는 남반구라서 우리가 간 9월은 막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였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결국 호바트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에 집을 구했어요. 주 $350, 한국 돈으로 35만 원 정도였죠. 한국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었지만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오래된 목조 주택이라 곳곳에서 바람이 들어왔고 겨울철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한국에서 나름 영어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려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호주식 영어 발음은 처음에 정말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는데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아내는 더 심했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분명히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했어요. 일단 GP라고 하는 일반의를 먼저 만나야 하고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처럼 큰 병원에 바로 가서 검사받고 결과 듣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약 처방받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물론 비용은 거의 안 들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했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동네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호바트에 가끔 한국 식당이 있긴 했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은 가야 했어요. 아내는 적응이 더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네 아는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시장도 가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우울해하더라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우리 한국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뭘 하고 살아?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삶이야? 저도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 본 자료들은 다 좋은 얘기만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하기는 아쉬웠어요. 한국에서 정리하고 온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지 생활에 적응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타스마니아 대학교에서 하는 영어 과정에 등록했어요. 학생 비자로 온 거니까 공부는 해야 했거든요.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영어 수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중국에서 온 부부, 베트남에서 온 가족, 인도에서 온 젊은 부부도 있었고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국에서 온 리 씨 부부였어요. 나이가 저희와 비슷했는데 중국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은퇴 후에 호주로 온 거였어요. 리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 씨,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어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3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적응돼요.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됐죠. 아내도 ESL 수업에 참여해서 다른 이민자 아주머니들과 친해졌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생활 패턴이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영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집 주변을 정리하거나 독서를 했어요.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현지 뉴스를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요. 한국과 연락도 정기적으로 했어요. 아이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통화를 했고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죠. 2년째가 되니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학생 비자로 2년을 채우고 영어 시험도 통과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영주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이곳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의료 혜택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 향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여전히 어려웠거든요. 현지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집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자동차 보험료 등등.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타스마니아는 생각보다 추워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난방을 해야 했거든요. 한 달에 전기세만 $200가 넘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음식도 문제였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호바트 한국마트에 가곤 했는데 가격이 한국의 3배는 됐어요. 김치 한 포기가 $15, 라면 한 개가 $2였거든요. 결국 웬만한 건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어요. 의료 시스템도 좋다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검사 결과도 오래 걸렸어요. 한국처럼 당일에 모든 검사를 다 받고 결과를 듣는 게 불가능했죠.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아이들과의 거리감이었어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니까 점점 소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큰아들 아이, 그러니까 제 손자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 목소리를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런 게 쌓이니까 아내가 다시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사는 거야? 손자도 못 보고 친구도 없고.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삶이야?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손자도 자주 보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선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공기가 정말 맑아서 그런지 고혈압 약도 줄였고 아내 당뇨도 많이 안정됐어요. 매일 산책하고 스트레스도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라보는 풍경만으로도 힐링이 돼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도 있어요. 영어 공부도 그렇고 현지 문화를 알아가는 것도 흥미로워요. 타스마니아에는 정말 독특한 동물들이 많거든요. 태즈메니안 데빌이나 원백 같은 동물들을 실제로 보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거든요. 의료비는 어떻게 할지,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요. 우리 동네는 정말 조용해서 새소리만 들리거든요. 오전에는 주로 영어 공부를 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현지 신문도 읽어보고요.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집 주변 정원을 가꾸거나 독서를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호바트에 나가서 장을 보고 도서관도 가고 가끔 영화도 봐요. 한 달에 1번 정도는 타스마니아 곳곳을 여행해요. 렌터카를 빌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째로 경제적인 준비가 충분해야 해요.
저희는 한국에서 아파트를 팔아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의료비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치과나 안과 같은 건 여전히 비싸요. 둘째로 언어적인 부분을 간과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영어 실력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가끔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셋째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넷째로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화상통화를 해도 실제로 만나는 것과는 달라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한국 생활이 답답해서 정도로는 견디기 어려워요. 여기도 나름의 어려움과 제약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끔 고민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특히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도전을 해볼 만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 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5년 정도 더 여기서 살아보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이 더 나빠지면 역시 자식들 곁에 있는 게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펼쳐지는 그 풍경, 깨끗한 공기, 여유로운 생활 리듬.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작은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키우고 있는데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해 먹는 맛이 정말 좋아요. 아내도 이런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현지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있어요. 옆집 할머니는 가끔 직접 만든 잼을 갖다 주시고 우리도 김치를 담가서 나눠드려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화상통화로 함께 술도 마시고 서로 근황도 전해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는 걸 느껴요. 가끔 한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보고 싶거든요. 영주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타스마니아 작은 마을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멀리서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 삶이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중요해요. 이상만 가지고는 현실을 견디기 어려워요.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배우자의 마음이 중요해요. 셋째,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처음부터 영구 이주를 생각하지 말고 일정 기간 살아보면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현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신경 쓰세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도, 새로운 문화도, 새로운 삶의 방식도. 67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야, 정수야. 너 정말 용기 있다.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어. 하지만 저도 그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서 추억을 나누는 모습들이요. 결국 어떤 삶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삶이 새로운 의미를 주었어요. 물질적으로는 한국에서보다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와 평화는 더 큰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것들이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생기고 언어적 한계도 계속 느낄 테고 가족과의 거리감도 더 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이곳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려고 해요. 아내와 함께 산책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일상들이 쌓여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정말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충분히 이야기해 보세요.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3년 전에 제 결정에 대해 복잡한 마음이에요. 후회는 없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경험이 쌓인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도 어려운 경험도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3년도 제게는 그런 자산이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곳에서 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까지의 경험들은 저에게 큰 재산이 될 거예요. 타스마니아의 밤은 정말 고요해요. 도시의 소음 없이 오직 자연의 소리만 들려와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곤 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보람찼던 순간들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겠죠. 언젠가는 이 경험도 추억이 될 거예요. 그때 돌이켜보면 아, 그때 참 용기 있는 일을 했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1세 박용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평온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포틀랜드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그래도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미국 이민 이야기, 특히 포틀랜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소득세라고 세금 천국이라고 하면서 장밋빛 그림만 그려주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말에 속아서 1년 넘게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하실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제 경험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작은 금속 가공업체를 운영했어요.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해서 나름 괜찮게 살았죠. 2019년에 은퇴하면서 공장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뉴스나 건강 정보 정도만 봤는데 어느 날부터 해외 이민 관련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야기가 특히 매력적으로 들렸거든요. 판매세가 없다는 거였어요. 세일즈 텍스가 없다고 하니까 물건 살 때마다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은 부가세 10%인데 거기는 0%라니. 게다가 집값도 한국보다 싸고 공기도 맑고 자연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국 세금이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건강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가고 재산세, 종합소득세까지 합치면 1년에 몇백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은퇴자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포틀랜드가 마치 천국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은퇴자들의 천국이다.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한국보다 의료비도 싸다. 이런 식으로요. 저도 모르게 점점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사람한테 얘기해봤더니 처음엔 완전히 반대하더라고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가서 뭘 하려고 그래 하면서요. 미국에 사는 아들한테도 전화해봤더니 아버지 인터넷 정보만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현실은 다를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40년 동안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봤는데 이 정도 결정도 못 내린다면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경험도 안 해보고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2022년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이민 수속을 밟고 포틀랜드에 집도 알아봤죠. 강남에 있던 40평 아파트를 12억에 팔았어요.
그 돈으로 포틀랜드에서 200평 되는 단독주택을 65만 달러에 샀거든요. 환율로 치면 8억 정도였으니까 4억은 남는 셈이었죠. 주변 사람들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용기 있으시네요. 부러워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내가 결정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2023년 3월에 드디어 포틀랜드에 도착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공기가 맑고 집은 넓고 마당도 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의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마트 가서 장볼 때도 세금이 안 붙으니까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내에 나가보니까 노숙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 쇼핑카트 끌고 다니는 사람들. 처음엔 큰 도시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집 근처에도 노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한두 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집 앞 공원에 텐트를 치고 살기 시작했어요. 이상철이라는 분이 우리 이웃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포틀랜드에서 5년째 살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원래 이런 곳이에요. 유튜버들이 말 안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 형님,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노숙자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시 정부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 노숙자들을 강제로 내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처음엔 그래도 참을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노숙자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포틀랜드의 노숙자 문제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 집 바로 앞 공원에 텐트촌이 생겼어요. 텐트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어느새 10개가 넘어갔어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냄새, 소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술 마시고 고함치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집사람이 무서워해서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공공장소라서 강제로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자발적으로 이동하라고 권유는 해보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며칠 후에 와서 권유만 하고 가더라고요. 당연히 노숙자들은 꿈쩍도 안 했죠. 한인마트에서 만난 최영희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산지 10년 됐는데 점점 심해져요. 코로나 이후로는 정말 답이 없어요. 약물 중독자들도 많고 정신질환자들도 많고 경찰도 손을 못 써요. 그때부터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유튜버들이 말하는 포틀랜드와 실제 포틀랜드가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판매세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정작 살기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던 거죠. 집사람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고 혈압약을 늘려야 했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워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한국 돌아가면 안 될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노후 생활인가 싶었거든요. 세금 몇 푼 아끼려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누군가 용변을 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날 바로 집사람과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 돌아가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한국에서 세금 좀 더 내면서 편하게 사는 게 낫겠어. 집사람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이 워낙 확신에 차 있어서 말리지 못했어. 그때 정말 후회됐어요. 왜 집사람 말을 안 들었을까? 왜 아들 말을 안 들었을까? 인터넷 정보만 믿고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집을 팔고 돌아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미국 집을 55만 달러에 팔았거든요. 산지 1년도 안 돼서 10만 달러 손해를 본 거예요. 이사 비용, 항공료 등등 합치면 더 많이 든 거죠. 2024년 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 경험해 보신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혀 구박하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새삼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치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밤에 산책해도 안전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별로 없고 노숙자가 있어도 미국처럼 위협적이지 않고요.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바다 보이는 25평짜리인데 정말 만족해요. 포틀랜드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집사람 건강도 금세 좋아졌고요. 요즘에는 제 경험담을 주변 분들께 말씀드려요.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미국 가서 살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겪은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마세요. 특히 유튜버들이 하는 말은 절반만 믿으세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안 좋은 건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판매세 없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포틀랜드 노숙자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2024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노숙자가 77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서부 지역, 특히 포틀랜드 같은 곳이 제일 심하고요. 제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곰곰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있고, 인터넷 정보를 너무 맹신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정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건강, 돈, 시간 모든 면에서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도 이 경험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실수한 덕분에 다른 분들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고요. 요즘 포틀랜드 관련 영상 보면서 웃겨요. 여전히 세금 천국 살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 가서 살아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현실은 이래요. 판매세가 없는 대신 소득세가 높아요. 은퇴자들한테는 큰 상관없지만 다른 세금들이 만만치 않아요. 재산세는 한국보다 훨씬 높고 집 보험료도 비싸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게다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요. 한인 식품 사려면 한국보다 2배는 비싸고 병원비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싸요.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 집사람처럼 예민한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해요.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건강 잃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이제 완전히 정착했어요. 한국이 최고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의료보험 하나만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MRI 찍어도 10만 원, 수술해도 본인 부담이 얼마 안 돼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치안도 비교가 안 돼요. 밤에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하고 지하철 타도 안전하고. 포틀랜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무서웠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음식도 한국이 최고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고 반찬도 다양하고 밥도 맛있고. 미국에서는 한식당 가서 김치찌개 하나 먹으려면 $20씩 내야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한국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괜히 욕심 부려서 고생만 했네요. 요즘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 만나면 꼭 말씀드려요. 해외 이주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실제로 그곳에서 살아본 사람들 만나서 현실적인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의견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집사람과 아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혼자 고집 부리다가 다들 고생시켰어요. 나이 들어서는 안정이 최고예요. 모험이나 도전보다는 편안하고 안전한 게 우선이에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세계 어디 가서도 이만한 나라 찾기 힘들 거예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의료 시스템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착하고. 물론 세금이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그 세금으로 이런 혜택들을 받는 거라면 충분히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금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지금 제가 사는 부산 아파트에서는 매일 아침 바다를 봐요. 파도 소리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신문 읽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어요. 포틀랜드에서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평온해요.
가끔 포틀랜드 생각이 나기도 해요. 집은 정말 컸거든요.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하지만 집이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안전하고 편안한 작은 집이 불안한 큰 집보다 훨씬 나아요. 요즘에는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와요. 할아버지 미국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바보 같은 짓 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요.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요. 젊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이런 생각하시면 말려드리세요. 저희 세대는 인터넷 정보 판별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좋은 말만 들리면 쉽게 현혹되거든요. 특히 유튜브 이민 관련 채널들 조심하세요. 광고 수익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예요. 1년 넘게 고생한 경험이 헛되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나이 들어서는 현상 유지가 최고예요. 괜히 큰 변화 주려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며 사는 게 진짜 지혜예요. 포틀랜드 무소득세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을 모르면 쟤처럼 고생하게 됩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지 말고 가족 의견 들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예요.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여러분도 함부로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35년간 엔지니어로 일하며 401k에 150만 달러를 모았던 저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확신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1985년 30살의 나이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고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회사에서 전자공학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는 제가 원하는 기술 분야에서 꿈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미국의 직장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죠.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꿈이요. 첫 직장에서의 연봉은 45,000달러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아파트 렌트비와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에 가능한 한 많이 넣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절약하기로 했죠. 회사에서는 제가 401k에 넣는 돈의 50%까지 매칭해 주었습니다. 즉 제가 6%를 넣으면 회사에서 3%를 더 넣어주는 식이었죠. 저는 항상 최대 한도까지 넣었습니다. 연봉이 오를 때마다 401k 기여금도 같이 올렸고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활용했습니다. 20대에 결혼한 아내는 한국에서 만난 대학 동창이었는데 저와 함께 미국으로 왔습니다. 아내도 회계사 자격을 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맞벌이 부부로 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우리는 절약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인 가정들이 큰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살 때도 우리는 작은 콘도에서 10년을 더 살았고 일본차 한 대로 가족이 함께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저희를 구두쇠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올라갔고 마지막 몇 년간은 연봉이 1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이직도 했지만 항상 401k는 꼬박꼬박 롤오버해서 한 계좌로 관리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장기 투자라는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았죠. 2015년 60세가 되던 해에 저는 은퇴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401k 잔액이 110만 달러 정도였는데 65세까지 5년을 더 일하면서 최종적으로 150만 달러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부부가 월 4,000달러 정도의 고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많은 은퇴 관련 책들을 읽었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도 상담을 했습니다. 4% 룰이라는 게 있더군요. 은퇴 자금의 4%씩 매년 인출하면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었습니다.
150만 달러의 4%면 연간 6만 달러, 월로 계산하면 5천 달러입니다. 소셜 시큐리티까지 합치면 정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2020년 드디어 6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혼란스러웠지만 저희 401K는 목표했던 150만 달러를 넘어 155만 달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35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뿌듯했고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먼저 메디케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메디케어 자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매월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35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에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면 월 6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35년간 바쁘게 살아오느라 인간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저희는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무료함과 고립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해서 동부로 남부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30만 달러에 산 집이 150만 달러까지 올랐는데 재산세만 월 1,2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HOA 비용까지 합치면 주거비만으로도 월 1,500달러가 들어갔죠. 식료품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점심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하루 세 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해 먹으려면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야 했는데 물가가 한국의 3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 한 포기가 8달러, 한국 쌀 20파운드가 40달러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2022년 저희 부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는데 미국의 의료비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고 특히 처방 약값이 엄청났습니다. 아내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월 약값만 200달러가 넘어갔습니다. 둘째는 문화적 그리움이었습니다. 35년을 살았어도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국의 산과 들, 고향의 음식과 정서가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도 있었지만 뭔가 어정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계산이었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저렴하고 특히 의료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월 5,000달러로 살던 생활을 한국에서는 3,000달러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이 서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에 집을 팔았습니다. 150만 달러에 팔렸는데 부동산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제하니 실제로 손에 남은 돈은 140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401K 155만 달러와 집값 140만 달러, 그리고 기타 저축까지 합쳐서 총 320만 달러의 자산을 갖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023년 봄, 저희는 3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겨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주거 문제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미국 못지않게 비쌌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좋은 지역의 40평대 아파트는 15억에서 20억을 호가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좀 저렴하지만 병원이나 문화시설 접근성을 생각하면 서울 근처에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에 12억을 주고 35평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미국의 150만 달러짜리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생활비였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외식비는 미국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 한 끼가 15,000원, 저녁에 고기 한 번 먹으면 4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미국의 HOA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난방비까지 합치면 겨울에는 월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의료보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38년을 살다 온 저희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의료비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 병력 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저도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6개월을 기다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돈이 나갔습니다. 아내가 당뇨 때문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룻밤 입원비가 15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월 7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아마 해외 자산 때문에 그렇게 산정된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적응이었습니다. 38년 동안 미국에서 살던 저희에게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은행 업무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게 인터넷이나 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공인인증서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식당에서도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고 주차비도 앱으로 내야 하고 배달도 앱으로 시켜야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38년 전과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려 해도 다들 바쁘게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웃끼리 간단한 인사라도 나눴는데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문제였습니다. 38년 동안 영어를 쓰다 보니 복잡한 한국어 표현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의학 용어도 어렵고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도 낯설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미국에서 월 5,000달러로 살던 생활을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환율을 고려하면 월 6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온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서운해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자주 볼 수 없게 된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날 무렵 저희는 또 다른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서 적응해 보려고 더 노력할 것인가.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401k에서 돈을 인출할 때마다 세금 문제가 복잡했던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세무사 비용만으로도 연간 5,000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또한 환율 변동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2023년에는 달러당 1,300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손실이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임플란트 하나에 1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싸긴 했지만 최소한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으로 온 것 자체가 실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실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실제로 살아보지도 않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미국의 집을 성급하게 판 것이었습니다. 만약 1년 정도 임대를 주고 한국에서 살아본 후 결정했다면 지금처럼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값은 더 올랐고 임대 수입도 월 4,000달러는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결정으로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녀들과의 충분한 상의 없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이 고향이고 저희가 한국으로 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화합보다 개인적인 로망을 우선시한 것이 후회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의료비가 싸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돈에만 매몰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35년간 401k의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관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오로지 은퇴자금 모으기에만 매달렸던 것이 후회됩니다. 15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모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6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주거 문제가 있고 한국에 남으면 적응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젊은 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01k에 150만 달러를 모으는 것보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박순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26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의 새벽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와 갈매기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산책 나오신 이웃 할머니들의 정겨운 인사소리까지. 호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월 4,000달러, 우리 돈으로 530만 원이 넘는 호주 연금을 받으면서도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1998년 저희 가족이 호주로 떠난 것은 IMF 경제위기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고 두 아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제일 큰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호주에 가서 새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은 호주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동생도 같이 데려가면 좋겠다고. 솔직히 처음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영어도 못하는 50대 중반의 저희 부부가 어떻게 외국에서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간절한 부탁과 한국에서의 막막한 현실을 생각하니 용기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1998년 가을 저희는 시드니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관리직이었지만 호주에서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저는 한인 마트에서 계산 일을 했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지만 발음이 안 되고 호주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알아듣기 어려웠죠. 그래도 아이들이 점점 호주 생활에 적응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큰아들은 시드니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둘째는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몇 년 후에는 둘 다 호주 회사에 취직하고 영주권도 받았죠. 그리고 각각 현지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호주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는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 때문에 많이 답답했어요.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남편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었죠. 6개월간의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들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며느리들 눈치도 보였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의존적이 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죠.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25년간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67세부터 호주 정부 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남편 몫까지 합치면 월 4,000달러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넉넉한 금액이었어요. 집도 이미 다 갚았고 의료비도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계속 허전했어요. 특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감정이 컸어요. 아들들은 이제 완전히 호주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한국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을 더 좋아하고, 손자 손녀들은 아예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그랜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그냥 평범한 날처럼 지나갔어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날에 한국 전통 음식을 해주려고 하면 고마워는 하지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자고 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카카오톡을 통해 한국에 있는 중학교 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40년 넘게 못 만났던 친구들이었는데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들은 모두 한국에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 한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제가 떠났을 때만 해도 경제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지하철도 깨끗하고 병원도 좋아지고 뭔가 모든 게 편리해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매일 등산도 하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만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호주에서도 한인 친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저처럼 이민 온 사람들이라 항상 한국 이야기만 하고 그리워하기만 했거든요. 진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그리워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의사와 대화하는 게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복잡한 증상을 설명할 때나 약물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표현하기가 힘들었죠. 한국어로 의사와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국경이 봉쇄되면서 한국 방문이 완전히 막혔죠. 원래는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에 다녀왔는데 3년 동안 전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화상통화로만 친구들을 만나고 한국 뉴스를 보면서 지냈는데 한국이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경제도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부러웠어요. K에서 방역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을 보니 괜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라에 있지 못하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졌어요.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한국이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카페 거리도 이쁘고 공원도 잘 되어 있고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의료시설도 정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어요. 호주에서 받는 연금 4,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30만 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의료비도 호주보다는 더 부담이 될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이랄까 정신적인 안정감이랄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말에 아들들에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면서 반대하더라고요. 큰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좋은 연금 받으면서 왜 굳이 한국에 가시려고 해요? 한국은 의료비도 비싸고 살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둘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나이에 다시 적응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가끔 한국 여행이나 다니시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물론 아이들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말이에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호주에 있는 집을 정리했어요. 25년 동안 살았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지만 과감히 팔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산을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 잠깐 살았던 추억이 있어서예요. 서울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부산은 바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해서 노후에 살기 좋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으로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해운대 근처에 아파트 하나를 계약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연금 문제도 알아봤어요. 다행히 호주 연금은 해외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한국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2024년 4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26년 만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항 직원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로 인사하는 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한국에 돌아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내려가는데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6년 전에는 없던 터널도 많아지고 기차도 정말 빨라졌더라고요. 3시간도 안 되어서 부산에 도착하니 마치 꿈 같았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신기한 연속이었어요. 요즘 한국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키오스크라는 기계로 주문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마트에서도 계산을 셀프로 하라고 하고 버스도 카드로 찍어야 하고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 배달도 시키고 정말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웃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며칠 후에는 다른 이웃 할머니들도 소개해 주셨어요. 이웃 할머니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파트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채소도 키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전통시장도 가고 호주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특히 병원 갈 때가 제일 편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당뇨 약이 떨어져서 동네 내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국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시원했어요. 호주에서는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의학 용어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한국 의료비가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당뇨 검사하고 약 처방받는데 3만 원도 안 들었어요. 호주에서는 연금 덕분에 무료로 받긴 했지만 원래 가격은 훨씬 비쌌거든요. 6개월 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니까 더욱 저렴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호주에서도 한인마트에서 한국 재료를 사서 요리했지만 역시 본토의 맛과는 달랐어요. 전통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채소들로 김치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니까 정말 옛날 어머니 손맛이 나더라고요. 시장 상인분들도 정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신기해하시더니 이제는 단골이 되어서 좋은 것만 골라주세요. 이거 호주에도 있어요. 이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그런 정겨운 대화가 정말 그리웠던 거였어요. 찜질방도 처음 가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호주에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할머니들이 데려가서 같이 때도 밀고 사우나도 하고 그 뜨거운 찜질방에서 할머니들과 수다 떨면서 식혜 마시는 그 맛이란 이런 게 바로 한국 문화구나 싶었어요. 노래방도 갔어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갔는데 옛날 가요를 부르면서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큰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부산에 왔어요. 어머니가 혼자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그런데 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밝아 보여요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한국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재미있었거든요. 이웃들과 인사 나누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칠 있으면서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더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의료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 때는 둘째 아들 가족도 모두 왔어요. 손자 손녀들이 부산에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감천문화마을도 가고 해운대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제가 직접 김밥도 싸서 피크닉도 갔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만든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하면서 레시피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그런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니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호주에 있는 한인 친구들과 화상통화할 때마다 한국 생활을 자랑하곤 해요. 어디 갔다 왔다, 뭘 먹었다, 이웃들과 뭘 했다 하면서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졌어. 나도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하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전보다 빠듯해졌어요. 호주 연금 4,0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면 530만 원 정도인데 환율 변동도 있고 송금 수수료도 있고.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것저것 지출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문화생활도 하고. 하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었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는 기대감, 이웃들과 만나는 즐거움, 한국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연금보다 더 소중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고 동네 자원봉사도 나가고 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학에도 다니는데 거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있어요. 젊은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같은 수업을 듣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라 공통점이 많아서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요. 지난달에는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돌이켜보면 호주에서의 26년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경제적 안정이나 아이들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한 곳에서 내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이웃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것도 배워요. 물론 아직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도 배워야 하고 한국의 새로운 문화도 익혀야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워요. 배우는 재미가 있고 매일매일 발전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해외 거주 동포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경제적 손실도 걱정되고 새로운 환경 적응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라고 하잖아요. 저도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는 호주에서 넉넉한 연금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요로워요. 고향의 의미도 새삼 깨달았어요. 고향이라는 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곳, 내가 진짜 나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26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 저는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즐거우니까요. 아들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줘요. 때때로 한국에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 부산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26년 전 막막한 마음으로 떠났던 고향에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용기 있는 선택에 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